안녕하십니까.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가 막 개봉한 영화를 보고 와서 곧바로 털어보는 컨텐츠, 이번 주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작은 바로 연상호 감독의 얼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겠죠? 영화 제목이 더 어글리네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연상호 감독은 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막 그냥 찍어내는 분이시죠. 작품을 만드는 속도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랍습니다. 작품 수를 보면 그 놀라움이 좀 구체화가 되는데, 일단 저는 제 마음대로 연상호를 1기, 2기,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1기, 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시절에는 일단 단편은 빼겠습니다. 단편까지 넣으면 너무 많아요. 단편은 빼고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 2011년, 그리고 사이비가 2013년 2년 텀이죠. 2016년 3년 텀으로 서울역을 만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속도를 봤을 때 이것도 놀라운 속도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단편 애니메이션도 4편인가 5편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작품이에요. 아시다시피 이건 나중에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연출만 하는 감독으로 기용돼서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각본도 엄청 썼습니다. 하지만 이 세 편의 작품, 세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놓고 봤을 때 이 시절의 연상호는 어떤 정말 어둠의 자식이자 어떤 지옥의 아이돌이었습니다. 만드는 작품마다 정말 어둡고 깜깜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는데 대단히 염세적이면서 비관적인 색채가 강했죠.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어떤 등장인물도 행복한 사람도 없었고 행복해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사치인 것 같네요. 평범한 사람조차 없었고요. 평범한 엔딩을 맞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조리 그냥 불행하다가 등장했을 때도 불행하고 불행하다가 불행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등장해서 마지막에 죽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험악한 끝장을 봤어요. 게다가 이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보다 더욱더 그 불행과 불운과 피해를 주인공들의 얼굴에 굉장히 선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아주 스펙타클해요. 제가 앞에서 말한 세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과 사이비 그리고 서울역을 보고 나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어둠의 자식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이었던 1기 연상호를 지나서 연상호 2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극장용 장편 영화들을 만들던 시절입니다. 2016년에 부산행을 만들었고요. 대박이 났죠. 천만 영화였습니다. 2018년에는 염력, 애니메이션보다 극장용 장편 실사 영화를 만드는 텀이 더 짧아요. 2018년에 염력을 만들었는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반도를 만들었는데 역시 망했습니다. 한 편 잘 되고 두 편을 연달아 말아먹은 건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때 이제 한국 영화가 비교적 투자도 아주 활발하게 잘 되던 시절이었고 무엇보다 천만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투자받기 좋았고 그 투자가 땡겨졌을 때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영화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이름값을 많이 깎아먹고 연상호 2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상호 3기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게 어지간한 감독은 1기와 2기 혹은 2기와 3기 사이의 텀이 굉장히 길어요. 야당을 만들었던 황병국 감독이 2011년에 특수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홀라당 말아먹고 무려 14년을 쉬었다가 물론 배우 일도 좀 중간중간 하셨지만 감독을 14년을 쉬었다가 2025년에 야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1기와 2기의 텀이 이렇게나 길었습니다. 근데 연상호 감독은 텀이 없어요. 자, 3기 시작은 넷플 드라마 지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020년에 반도를 만들고 곧바로 넷플릭스에서 2021년에 지옥이라는 장편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3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이 지옥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직접 평작선도 만들었는데 특히나 이 작품은 마지막에 클리프행어가 아주 예술이었어요. 그 박정자 시작하자마자 죽었던 그 고지를 받고 사망했던 박정자가 시즌 1의 마지막 편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되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굉장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간다고?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거 일을 이렇게 버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가 너무 기대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고 다녔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2보다
지옥 시즌 2를 더 기다렸어요. 물론 저희 기다림은 좀 헛된 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근데 이 지옥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고 나서 연상호 감독을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잘 봤나 봐요. 넷플릭스와 함께 작품을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2023년,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고 또 2년 후죠. 2023년에 김현주와 함께 만든 SF 영화 정의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도배가 된 SF 영화였었는데 걸작성 같죠. 그리고 2024년 기생수 더 그레이를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넷플하고 만들었습니다. 역시 별로였죠. 하지만 여기는 원작과는 좀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낸 지점이 있었어요. 좋냐 별로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별로 쪽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옥 시즌2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 이제 후반기 지옥 시즌2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수습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지치지 않고 2025년에는 류준열이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공장장이에요. 막 찍어냅니다. 아마도 넷플릭스 공무원 중에 작품 수가 배우 감독 통틀어서 작품 수가 이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박혜수 배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창작력, 어떤 끊이지 않고 샘솟는 창작력과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어떤 영화 감독이든지 간에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정말 생뚱맞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감독은 잘 없어요. 대부분 모티브가 정해진 그 아이디어의 샘물이 있기 마련인데, 연상호 감독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더럽고 어두운 곳, 불합리하고 형편없는 점들을 개인에게 투영시켜서 그걸 개인의 비극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아주 능한 감독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을 쭉 보면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점, 그리고 한국 사회가 숨기고 어떤 감춰왔던 더럽고 치사스러운 점들을 한 개인에게 온전히 맞서게 한 다음에 이 개인을 실패시킵니다. 이런 류의 내용들이 거의 줄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여느 나라들도 다 그렇다시피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의 이 기술은 상당히 많은 한국 사회 이곳저곳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아주 좋은 필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들이 겪는 불행과 불운과 처절함을 조금은 전시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들은요. 사회적인 폭력 혹은 우리 사회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죠. 어떤 종교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봉준호도 생각나고 이창동도 생각이 납니다. 두 감독 다 한국 사회 어두운 곳에서 주제를 뽑아내서 자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죠. 연상호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전시적인 영화를 만듭니다. 봉준호처럼 그걸 퍼올려서 거기에 풍자를 섞어서 또 몇 번 꼰 다음에 블랙 코미디로 만들어내거나, 이창동 감독처럼 조금 더 깊은 수준의 통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전시를 하는 수준에서 멈추죠. 이게 감독 연상호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라면 끊임없이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는 점, 단점이라면 그 작품들이 나타내는, 그 작품들이 도달하는 어떤 성찰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점이 있겠죠. 사실 다작하는 걸 보면 박훈정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연상호 감독이 아무리 그래도 박훈정만큼 생각이 없지는 자, 이렇게 다작하는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는 극장용 장편 영화로 내놓은 작품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역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은 아니고요. 2018년에 연상호 감독이 직접 쓴 그래픽 노블이 원작입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근데 영화를 보는 동안 그래픽 노블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대화씬과 독백씬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만화책 하나 펼치면 막 그 대화창이 막 거의 만화책의 한 절반,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그래픽 노블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원작을 구해서 읽어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촬영 회차가 13회차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촬영이 13번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제작비가 무려 2억 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이건 물리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출연하는 배우들이 출연료를 대폭 깎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뭐 박정민, 권혜요, 신현빈 뭐 이런 배우들이 일당 30만 원씩 받고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당 30만 원에 촬영 회차가 13회차니까 그럼 얼마죠? 390만 원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차비만 받은 거예요. 뭐 기름값 정도 받고 홍보 목적의 뮤지컬 찍듯이 출연을 한 겁니다.
뭐 너무 놀라워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무리 배우들 몸값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해도 네, 이거는 그냥 파격적으로 깎아서 출연을 한 것이고요. 이건 역시 연상호 감독의 이름값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 또 이걸 2억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어느 또 무식한 투자자나 제작사들이 야, 연상호는 2억으로 얼굴을 만들었어, 너는 왜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 뭐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스태프들 쪽에서는 부디 열정 페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당연히 없었겠죠. 괜한 걱정이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낸 영화는 어떤 이야기이냐? 일단 이 영화는 굉장히 짧고 직관적인 영화입니다. 1시간 43분밖에 되지 않고요. 보는 동안은 느끼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이야기의 총량에 비해서 서사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만큼 마치 그 와호장룡의 그 경공술 고수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휙휙 건너뛴다는 느낌도 아주 강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최소한의 스토리만 이야기를 하자면 2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권혜요 씨가 연기하는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인데 격동의 한국 현대사 그리고 경제 부흥기를 거쳐오면서 도장 파는 기술 하나를 익혀서 이쪽 기술에서 장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신기하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글씨를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도장을 파는 거의 어떤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명장 칭호도 받았고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성과 부를 쌓는데 성공한 인물이죠. 시각장애인 기술자 권혜요. 물론 극중 이름 권혜요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 박정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척 보기에도 그냥 아버지 덕을 많이 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기술을 익혀서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거나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딱히 다른 직업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속편한 백수로 보이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아버지 덕을 많이 보고 살았고 직업이 명장의 아들인 것이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크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자녀들은 이제 그 밑에서 그분들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자, 이 두 사람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 하나가 날아드는데 바로 박정민의 생모이자 권혜요에게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아내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40년 동안 시신이 머리카락까지 다 썩는 동안 이상하게도 옷 속에 들어있던 주민증이 썩지를 않아서 발견하자마자 이 6월의 신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확정이 돼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게 된 것이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넘어가야 됩니다. 때마침 도장 명장인 권혜요를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던 방송국 PD 하나가 이 죽음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잘 만지면 새롭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프로그램 야마 하나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흥미를 갖고 파고들기 시작하고요. 박정민은 박정민대로 얼굴도 모르는 생모가 궁금하니까 이 방송국 PD와 함께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추적한다는 이야기죠.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1970년대 한국의 청계천에 있는 피복 공장 그리고 현대를 넘나들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액자식 구성인데 그냥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줄줄줄 하고 그 이야기에 맞는 서사가 플래시백으로 펼쳐지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현대의 이야기도 움직이고 과거의 이야기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함께 움직인 두 개의 이야기가 끄트머리에서는 만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액자 형식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이죠. 액자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액자 속의 그림도 조금씩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좋은 형식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아주 훌륭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켰다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일단 연상호 감독님의 아주 특출난 점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분은 일단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들일 만한 주제를 정말 잘 잡습니다. 조금 삿되게 이야기하면 어그로를 정말 잘 끌어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은 유튜버를 했어도 성공했겠다.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뽑는 거죠. 그 썸네일로 인해서 클릭한 사람이, 그러니까 극장에 영화를 보러 들어간 사람이 그 썸네일에 대한 관심이 식기 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또 다른 어그로거리를 만들어서 관객한테 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관객이 또 어그로거리를 받았네? 그리고 쓱 보고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또 하나를 던져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관객의 멱살을 잡아서 아니면 관객의 사지를 들어서 이 이야기의 결론까지 그냥 쭉쭉 끌고 나갑니다.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능하고 최초의 어그로거리를 생성해내는 능력도 아주 능한 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꽤나 있어 보이게, 그럴싸하게, 그리고 이런 강점은 규모가 작은 이야기일수록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연상호 감독이 서사적으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이 영화 초반만 하더라도 40년 전에 사망한 박정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극중 이름은 정영희. 장례식에 이 사람의 친가 쪽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트롤 짓을 막 해요. 박정민을 붙잡고 야, 우리는 너한테 유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어. 너 알았지? 알았다고 했다 분명히. 그거 녹음 좀 해도 될까? 막 이런 식으로 트롤짓을 몇 번 해서 관객들한테 저 사람도 참 죽방 때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끼게 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냥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치워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 등장한 배우들은 촬영 1회차로 끝났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일당 30만 원 받고 끝났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전개 방식은 어느 정도는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시원시원하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쳐내고 중심 주제만 쭉쭉 끌고 가니까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영화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더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어떤 영화의 디테일이나 섬세한 터치가 전해주는 즐거움 이딴 건 전혀 없죠. 개나 줘버립니다. 그런 건 그냥 뽕 맞은 사람처럼 옆에 이렇게 눈가리개를 블라인드 폴더를 이렇게 한 경주마처럼 오로지 결말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 이야기의 결말만이 중요하고 캐릭터는 그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서만 쓰이는 느낌입니다. 각자의 생명력을 갖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그 안에서 마치 제가 좋아하는 코엔 형제의 영화 파고처럼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찌그락빠그락 난리를 피고 그 와중에 서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사는 정해져 있고 감독은 관객의 멱살을 잡고 거기로 끌고 가는 와중에 등장인물들은 NPC처럼 그냥 영혼 없이 등장을 해서 관객에게 필요한 정보만 주고 사라져버리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느냐, 캐릭터가 다소 소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어떤 특징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식의 진행이 지금 시대에 맞는다고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요즘 같은 시대에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것도 저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방식은 아주 커다란 단점도 품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 최대 단점은 마치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스릴러 영화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시작을 하지만 어떤 종류의 꺾기도 없는 굉장히 맹탕 같은 결말로 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1차 궁금증을 주고 이 궁금증을 가지고 관객들이 이걸까? 아니면 저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결말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진행 그리고 답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이 사건을 파헤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겪지 않아요. 일개 방송국 PD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이렇게 좋은지 A를 인터뷰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A가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고 그 다음은 아마 B가 알고 있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송국 PD가 박정민에게 다음날 문자를 보냅니다. 저 B라는 사람 찾아서 섭외까지 해놨어요. 저 가는 길인데 태워드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정민은 어떤 주인공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리액션으로 일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그냥 따라갑니다. 미스테리 스릴러가 제공하는 알듯 말듯한 아리까리한 이걸까 저걸까 주인공 입장에서 추리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재미는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보죠.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이제 감방에서 풀려 나오고 그렇게 죽도록 궁금해하는 도대체 나를 왜 가뒀을까? 이 궁금증을 쫓아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치 최민식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방송국 PD를 하나 만났는데 그거요? 그거 궁금해요? 이거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 사람 섭외해드릴까요? 내일 몇 시까지 나오시면 이 사람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모르네?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그건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알고 있대요. 제가 저 사람 또 섭외할게요.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특히나 야, 너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똑바로 말해봐 라고 하니까 알고 있어. 근데 공소시효 끝났지? 그러니까 나 안심하고 얘기할게. 이러면서 줄줄줄 말하는 빌런 1이라든지 아니면 야, 네가 죽였지?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안심하고 말해봐 라고 하니까 공소시효가 끝났구나. 그럼 마치 말할게. 마침 말하고 싶던 차였어. 이러면서 줄줄줄줄 말하는 진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거는 너무 김이 빠지는 거죠. 이거는 제작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각본이 좀 성의 없이 편의적으로 쓰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지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없고 그냥 결론만 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는 구리냐 별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Not bad. Not bad? 아니야. Not bad까지는 아니고요. Small bad. 뭐 빅 배드라든지 아니면 뭐 라지 배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스몰 배드, 슬라이슬리 배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저자본 2억이면은 거의 뭐 드라마 한 편 찍을 예산도 안 돼. 드라마 한 편이 뭐야? 2억이면은요. 제가 출연하고 있는 그 KBS에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말고 제가 출연하고 있는 KBS의 다른 예능 프로그램 하나 만들 예산도 안 돼요. 근데 이 자본으로 만들어낸 것 치고는 썩 훌륭한 수준으로 만들어낸 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 재현해낸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요. 한 세트를 가지고 계속 재활용을 하는 게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티 나는 게 자연스럽게 연출된 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에 뭐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등장할 게 있겠어요. 매일 오는 사람만 오겠죠. 그리고 연상호 감독은요, 또 연출이나 촬영에서 굉장히 훌륭한 점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아주 작은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고 그걸 화면에 담아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런 장점은요, 연기 잘하는 배우를 만나면 배우의 얼굴이 전해주는 스펙터클을 아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권혜요와 박정민이 있습니다. 박정민은 아주 원더풀, 훌륭하고요. 권혜요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배우가 연기 잘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의 연기를 칭찬하는 법이 잘 없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 권혜요 씨가 한 연기를 보고 이건 상을 받아야 되는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직관적이고 좀 지나치게 교조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묵직한 화두를 하나 제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 영화가 제대로 끝을 안 맺고 그냥 대충 툭 하고 끝나버려서 제가 더 강하게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쪽에서는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제가 세게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40년 전에 사망한 정영희 씨,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이를 하나 낳고 살해당한 정영희 씨는 별명이 굉장히 좋지 못한 단어인데 별명이 똥걸레였습니다. 다른 의미에서의 똥걸레가 아니라 피복 공장에서 정말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일하다가 화장실 갈 시간을 얻지 못해서 바지에다 실례를 해버린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똥걸레라는 망측한 별명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 중에 모든 등장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타적이고 심지어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아름다운 심성이 못난 얼굴, 세상 못생긴 얼굴 뒤에 있다는 이유로 혐오스러운 마치코에 등장하는 마치코처럼 사람들로부터 평생을 따돌림과 구박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인생의 마치코는 그래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아주 작게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영희 씨는 그냥 특출나게 못생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게 천벌받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구박덩어리로만 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하던 공장에서 만드는 피복이라는 물건, 피복은 몸을 감싸고 가리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진화해서는 뭐 패션이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해나간 것이죠. 주인공 박정민, 권혜요 씨, 젊은 시절에 박정민이 연기하고 늙은 시절은 권혜요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파는 도장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나무 조각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그 다음부터 마치 그걸 자기의 얼굴처럼 사용하는 물건이죠. 진짜 나는 감추고 가짜 얼굴을 만들어서 그걸 평생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차이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눠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추함이 보이면 안도하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것을 우리의 얼굴로 정해놓고 어떤 것을 그 얼굴 뒤로 감췄는가. 주인공 권혜요가 집착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란 과연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아이러니한 것인가.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아름다움에 집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뭐합니까? 끝까지 볼 수가 없는데.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은 그 권혜요의 작은 머릿속, 그 옹고집 같은 머릿속에 거기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평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진짜를 볼 수 없는 것에 집착해 온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에게 통용되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 그리고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아름다움은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을까? 예를 들어 지금 홍대 거리에서 아주 힙하게 취급받고 있는 밀레니엄 패션이라는 것들, 제가 20대 후반 30대에는 정말 눈뜨고 못 봐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굉장히 힙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근데 이건 연상호 감독이 마치 도장처럼 잘 파서 저한테 던진 게 아니라 대충 슥슥슥슥슥슥 새겨가지고 저한테 휙 던졌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이 화두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좋은 메타포들과 더 풍부한
서사들로 이 중심 주제를 전달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다는 점이 저로 하여금 이 영화의 등급을 이렇게 정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의 등급은 아니야, 이번에 진짜라니까. 야. Are you okay? Oh, I'm okay.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여기서.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